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전학과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달에 이어서, 테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테니스에 처음 얘기 드리는 것들이 주로 이제 외상과염, 내상과염 같은 그 근육이 뼈에 붙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근육 붙는 거 말고 뼈 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팔꿈치 통증의 그 뼈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하시면 팔을 이렇게 구부렸다 탁 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주로 생기는 병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PPT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PPT 제 주의할 점은 팔꿈치 손상. 그래서 어깨에 제가 예전부터 충돌 증후군이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깨 이외에도 팔꿈치도 이 뼈하고 뼈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돌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들이 진행하다 보면 충돌된 자리에 뼈가 생겨나면서 거기가 이제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있나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테니스는 이제 신사답고 운동은 잘하고 두 분이서 몸에 컨택은 없고 거기 부딪히는 게 없죠. 그러면서 네트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하는 아주 영국에서부터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신사적인 운동이지만 상당히 격렬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순간적인 가속하고 감속을 반복해야 되고요. 또 이거 많이 쓰는 게 어깨도 야구 같은 경우는 팔꿈치도 많이 쓰고 어깨도 많이 쓰지만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가 굳는 거죠. 신전, 펴는 거죠. 이같이 굴곡과 신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탁구의 왕자님 다 오시네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고민하시다가 탁구를 취미로 즐기고 있다고. 아주 좋으시죠. 탁구가 공간도 적은 데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 좀 좋고. 이정감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운동하는 동작들을 보면요. 테니스의 이제 스윙 같은 게 이제 앞쪽으로 볼을 이제 이와 같이 치는 것들, 이와 같이 앞쪽으로 치는 것들을 이제 포핸드 스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하는데, 이제 포핸드 스윙을 할 때 보면, 여기서 팔을 처음에는 뒤로 보내서 거기에서 라켓을 준비를 하죠. 한 다음에 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힘을 더 주기 위해서 팔을 순간적으로 피면서 이와 같이 치죠. 거기다 탑스핀 같은 거 하려면 이걸 핀 상태에서 이렇게 걷어 올리죠. 여기서 스핀을 매기면서 볼들이 앞쪽으로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합니다. 네, 바드깡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게 이제 포핸드 스트로크가 된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순간적으로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이 많거든요. 백핸드 스윙 같은 거는 보면 뒤쪽에서부터 팔을 몸에서 붙이죠. 투핸드나 원핸드나 두 가지 다 있지만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팔을 이렇게 피면서 하면 슬라이스가 되고 여기서 두 손으로 감아 올리면 이제 투핸드가 되는 거죠. 예, 저도 라켓 운동 좋아합니다. 예전에 테니스 대학교 다닐 때 서클 하면서 많이 쓰고요. 그렇게 예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전국대회 나갔을 때, 저는 학교 서클에서 전국대회 하면 저희 2년 위에 선배님들이 계신데요. 한 분은 유명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간 이식술 하시는 분의 우리나라의 최고인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같은 대학에서 피부과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때는 아주 최고봉이었고, 그 밑에 이제 이비인후과 했던 형이 잘했고, 우리 동기는 거기도 이비인후과나요? 이비인후과 했던 친구가 잘했고, 뭐 저희는 그래서 저는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주로 그런 거 하면 줄 긋는 거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운동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윙 같은 건 포핸드 스윙이 있고, 이와 같이 이제 백핸드 스윙이 있는데, 백핸드 스윙은 뒤에서 구부렸다가 이제 피면서 이렇게 백핸드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백핸드 스윙도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운동을 많이 하면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경맞춤 TV님. 맞춤 안경 TV님이시네요. 네, 발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 또 하나 이제 발리를 하시게 되면 포핸드 있고 백핸드 있고 발리 같은 거 하면 발리는 로우 발리, 하이 발리가 있지만 발리를 여기서
구부려서들 이를 운동을 하지만 백핸드 발리 같은 건 이걸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쳐내거든요. 쳐서 드롭 발리를 시키죠. 드롭 발리 시키면 이와 같은 것도 어깨보다는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피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세게 하신다고 탁 팔을 펴서 이걸 하죠. 탁 파시면서 이걸 피면하면서 뒤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팔을 펴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발리가 있게 되겠고요. 그와 같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팔꿈치 관절의 동작이 여기에 보면 이게 위팔뼈입니다. 위팔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게 아래팔뼈,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뼈가 관절 속에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어떻게 되면 아래팔뼈는 요거라고 척골이란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여기 속에 구멍이 있어요. 팔을 펼 때마다 안쪽으로 구멍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빠져나왔다. 이 구멍 속에 들어가서 팔을 딱 피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팔을 피면 이게 관절이 여기서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건 왜 그러냐면 관절 속에 이와 같이 구멍이 있는데 이게 딱 뼈가 끼면서 그 뼈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팔을 완전히 피면 거기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고정이 되는데 이와 같이 고정돼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를 아래팔뼈를 이게 주두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요 뼈죠. 요 뼈 주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주두가 팔을 이렇게 탁 펼 때 이제 문제들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구멍 들어가 있던 거에 여기에 보면 요 뼈 보이는 데에서 요 뼈가 팔을 이렇게 해서 펴게 되면 쫙 이게 펴게 되면 구부릴 때는 괜찮죠. 이렇게 펴게 되면 여기 부분에 있는 주두가 뼈 뒤에 가서 탁 충돌을 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면 무슨 현상이 주로 발생을 하냐 하면 이와 같이 이제 이건 CT로 찍은 겁니다. CT로 찍어서 반복적으로 이게 팔이 구부렸다 폈다 하면 사람도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피로해서 피로가 와서 뭐 건물도 피로가 오래돼서 건물이 움직이면 저기 철근 같은 게 부러지거나 휘거나 이러면서 오래되면 이렇게 휘잖아요. 그 사기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이러는데 이 팔꿈치 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뼈 있는 데가 이게 자꾸 이 뒤로 제껴지게 만들어지니까 이 뼈가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에는 흔하게 생기는 병인데요. 이와 같이 부러지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피로골절도 생기고요. 주두가 골격이 이와 같이 생기는데 여기 뼈가 그러면서 여기 자라나거든요. 이 자라는 부분이 어느 순간 충격을 탁 주면 여기가 똑 부러집니다. 이렇게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뼈가 되게 피로골절이 생기거나 아니면 뒤쪽 뼈가 깨지거나 이럴 때 이와 같은 것이 생기는 증상을 팔꿈치 뒤쪽 후방에 주두 부위에 그 후방이죠.에 생기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주두골절의 충격들이 많이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뼈가 닿게 되죠. 닿게 되면 닿는 이 뒤쪽 부분에 이렇게 뼈들이 조금씩 자라나게 있다가요. 그 자라난 것들이 점점 골격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는 게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이게 안쪽 부분이고 바깥쪽 부분인데 주로 안쪽 부분에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게 귀가 두 개를 이렇게 생겨서 두 개가 생기는 분들인데 한쪽에 안쪽 부분이 주로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팔이라고 쓰는 거는 쓰는 게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 뒤쪽 뼈는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서 거기에 뼈가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주두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뼈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측인데 운동선수들 타미전 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을 하는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면서 인대가 여기가 부분 파열이 되면서 뒤쪽에 뼈가 부분 파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대가 이렇게 딱 잡아서 관절이 이렇게 예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인대 하나가 끊어지면 하게 되면 이쪽 뼈가 이쪽에 이게 이렇게 있던 게 이게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끊어지면 이 뼈는 위가 이렇게 되니까 늘어나니까 부딪히게 되면 반대쪽에 이쪽에 가서 부딪히죠. 이렇게 많이. 아래쪽 부분은 덜 부딪히고 이와 같이 부딪히면서 이 안쪽 부분에 뒤쪽에 있는 주두에 뼈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를 사용하시는 건가? 테니스 칠 때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를 통증 없어도 사용해 주는 게 좋을까요? 보호대를 착용하면 잡아주는 느낌에서 안정성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하게 안 좋은 조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하고 근육이 좋고 아프지 않으시다면요, 꼭 보호대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팔꿈치 같은데 여기 손목 보호대는 손목 보호 역할도 하지만 땀 났을 때 땀 따주는 운동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죠. 손목 정도는 하는데 팔꿈치는 특별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한번 아프셨던 분들은 그게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리가 되면 또다시 자꾸 반복해서 통증을 만드니까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의미에서 보호대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암말에도 팔꿈치 같은데 보호 여기다 이렇게 차고 있으면 운동을 할 때 내가 보호대를 하고 있으면 근육이 그쪽 뼈 붙는 부분에까지 스트레스가 가는 걸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팔꿈치가 운동을 하다가도 안 좋지 하고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보호대는 한번 아픈 적이 있으시거나 아픈 분들은 하시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분 경우에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탁구의 왕자님께서 상체가 아프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탁구가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운동인가요? 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얼마나 허리를 구부리고 치시는 분이 있는가. 구부리를 치는데 요추, 허리뼈 있는 부분을 피고 구부려서 고관절을 구부려서 쓰시는 게 좋은데, 치시다 보면 운동 많이 하신 분들 보면 어깨, 허리 자체가 요추가 이렇게 굽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굽게 되면 그 앞쪽에 척추체에 디스크가 사이 들어있는데 그 디스크가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서 아픈데 거기다가 등에 있는 뒤쪽 근육까지 없게 되면 그런 일들이 더 오죠. 테니스는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보통 손목도 같이 오지 않나요? 박대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그 근육이 대부분 손목 움직이는데 가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근육들이기 때문에 근육이 이 아래까지 다 뻗치면서 아프죠. 그렇게 아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이제 이러한 상태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무슨 문제가 오게 되냐면 팔꿈치 관절에 관절염이 이제 이와 같이 오게 되죠. 팔꿈치 관절에 관절염이 오면서 이 관절염 오는 것 때문에 팔을 펼 때마다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후방 뒤의 주두, 팔꿈치 주두라는 뒤쪽 뼈에 충돌 증후군이 생기면 그 증상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팔꿈치를 이렇게 펴서 팔꿈치를 펼 때 순간 이렇게 펴보는 거죠. 이렇게 펼 때 뒤쪽에서 뒤쪽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펼 때마다 아프신 경우, 이럴 때 내가 후방 충돌이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그거는 없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 이렇게 펼 때 안에서 득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질컥질컥 하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질컥질컥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은 딱딱거리는 턱턱턱 하는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폈을 때 송충이 나는데고, 그런 것들이 더 진행이 돼서 이제 뼈가 많이 자라나게 되죠. 뼈가 많이 자라나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뼈 있는 부분에 이제 이게 팔이 다 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펴져야죠.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를 않고, 펴지지 않고 여기서 피면 딱 요 정도까지 안 펴져요. 이렇게. 그게 더 진행이 되면 뒤쪽에만 뼈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앞쪽에도 뼈가 생겨나거든요. 처음에는 밥 같은 걸 이렇게 잘 드실 수가 있는데 옆에서 이 팔꿈치가 여기서 한 120도가 돼야 입에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닿는데 120도, 225도, 보통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130도까지 돼야 팔꿈치가 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앞쪽에도 뼈가 생기니까 이게 가면서 이 밥 숟가락이 입에 잘 안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가 나가죠. 고개가 나서 이렇게 이제 팔 들을 때 참 불편하게 되세요. 이렇게 드시게 되고, 더하면 세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쇠니 이만큼 구부려야 얼굴에 오잖아요. 이거 130도 이상 구부려져야 되는데 이 구부려지는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 앞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세수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거나 머리 감기가 힘들어진다. 일상생활이 먼데 이제 문제를 뻗어서 잡아야 돼. 뻗을 때마다 아프니까 뻗지 못하고 내가 가까이 가서 물건을 잡게 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DK리님께서 테니스 엘보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지 않는 게 좋은지요? 만약
통증이 심해서 스테로이드를 맞는다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맞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제 정 힘들면 맞을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이 중요하세요. 안 아파지면 그걸 나았다고 생각하고, 안 아픈 상태에서 다시 팔을 막 세게 쓰시거든요. 쓰다가 문제가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약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 이게 염증이 가라앉으면 보통 운동을 계속 하셨던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한테 아주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는 경우 자연 경과를 본 거고 보조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보는 경우 하면 최초의 증상,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의 효과가 있을 때는 무척 더 좋으세요. 효과가 이게 이만큼 통증이 있다가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염증을 가라앉히니까 이만큼 낮아지는데 다른 거나 쉬거나 운동을 하는 거는 빨리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서선을 그으면서 좋아지세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더 많이 좋아지죠. 이렇게 좋아지다가 이제 주사 기운이 떨어지면 리바운드를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는 결과가 비슷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와 같이 가기 때문에 정 급하신 경우에 맞으시는 건 괜찮고 간격은 저자마다 책마다 다르는데 어떤 분은 4주, 어떤 분은 6주, 어떤 분은 8주 간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양이 다 조금씩 다르세요. 거기에 따라서 맞는 주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6주 간격으로 1년에 3번 이상 조직에 주사를 맞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부위에. 그러니까 한 부위에 맞았을 때 6주 간격은 최소한 좋아야 그 주사가 염증은 가라앉히지만 또 하나는 재생력도 떨어뜨리거든요. 그 재생력 같은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주사를 맞아야 그 염증은 가라앉지만 재생력이 나빠지지를 않으니까 그 6주 간격으로 1년에 3번까지 보통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2번이라는 분도 있고 4번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주사 약제의 차이, 용량의 차이, 맞는 부위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문제합니다. 박대희님께서 사구 선수들은 바벨로 손목,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전완근을 단련시켜 손목이나 팔꿈치를 잡아주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물통 같은 거죠. 물통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령이나 이와 같은 걸로 여기를 손목을 구부려 주게 되면 안쪽 부분의 근육이 강화되고 내측 인대를 보강하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보통 운동 야구 선수를 얘기하셨으니까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쪽 부분을 이렇게 잘 잡아주면 보통 인대가 받는 힘은요,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오버헤드로 이게 최상으로 이렇게 공을 던지는 동작을 하거나 라켓으로 치는 동작을 할 때 그 관절의 안전성을 3가지 구조에서 줍니다. 첫 번째는 인대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 구조하고 관절막, 인대하고 관절막. 두 번째는 근육. 세 번째는 뼈에서 잡아줍니다. 대부분 이게 내측 그 팔꿈치 관절을 잡아주는 거에 3대 요소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인대가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그냥 조금씩 달라요. 40%뭐 이렇게 되는데 3분의 1쯤이라고 대강 생각을 하시고 그 3분의 1에 나머지 뼈는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뼈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건 그냥 3분의 1이라고 하고 그 구조는 팔을 완전히 폈을 때 뼈의 모양에서 관절을 안정화시켜서 50% 이상을 잡아주지만 그게 완전히 구부리지 않고 폈을 때에는 인대가 한 3분의 1, 근육이 3분의 2 정도, 한 50, 60% 정도를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35, 40% 정도 잡고 있는 인대 구조에 덧붙여서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그 인대 구조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팔꿈치 할 때 전완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합니다. 백핸드 스트로크를 이와 같은 것을 쳤을 때, 스트로크 칠 때는 이 구조가 신전근이거든요. 신전근은 이게 구부리는 게 굴곡근이고요. 신전근은 반대로 위로 올려주는 거. 이게 신전근입니다. 손목을 위로 편다, 신전한다, 구부린다, 편다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게 굴곡근, 펴는 게 신전근인데 이와 같이 신전근 운동을 해야 이 바깥쪽 근육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보통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던지면 횟수를 제한을 시키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 볼, 어린 선수들은 50개. 요번에 WBC 같은 경우는 75개인가요? 70개로 한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선수가 너무 잘한다고 계속 감독이 우승하려고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정규 시즌을 각 나라에 돌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횟수를 제한을 해서 선수들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시켜서 한 선수가 너무 혹사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럼 왜 공을 많이 던지면 혹사가 되느냐? 이게 공을 던지면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선수들은 근육의 힘을 잡아서 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볼을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근육의 힘이 빠진 다음에는 인대 힘으로 던지거든요. 그 인대 힘으로 던진다가 문제들이 되죠. 예전에 지금은 SSG 와이번스지만 그 전에 SK 와이번스를 할 때 일본인 투수 코치가 일본은 근육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강화를 시켜놓거든요. 한 200개 볼을 던져야 된다고 SK 와이번스 2군 선수 5명을 세워놓고 이제 첫 번째 선수부터 지속적으로 200개를 던지게 한 거죠. 200개, 250개를. 그러다 첫 번째 선수가 인대 끊어지고 두 번째 선수가 인대가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안 했었거든요. 그 두 선수는 그 덕분에 1년 인대, 토미전, 인대 접합술이라고 하고, 인대 재건술을 하고, 1년 푹 야구 못하고 쉬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완근 같은 건 단력시킬 때는 팔꿈치를 잡아주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성근 감독님 시작 맞죠. 그래서 이정 감님이 왼쪽 어깨를 뒤로 올리면 아프고, 주사 맞으면 좀 괜찮았다, 또 아파서 힘든데, 주사 맞으면서 통증 없애는 방법밖에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어깨편에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지만 어깨를 뒤로 돌리면 인대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인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인대가 상한 인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인대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어깨가 아프죠. 왜냐하면 부어 있어요. 피부가 여기가 뻘겋게 발적이 났어요. 그러면 그 피부 발적 났는데 이렇게 자꾸 만지면 어떠세요? 아프시잖아요. 그걸 더군다나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프신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부기가 가라앉은 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셔야 됩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유발을 피해서 근육이 부은 게 내린 다음에 내리면 아물고 탄력이 생긴 다음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아프니까 쓰고, 그러면 또 붓죠. 안 아프면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인대가 계속 그렇게 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면 여러분들 등심 속에 떡심 가끔 보시죠. 노랗게 생긴 떡심, 힘줄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힘줄인데, 근데 어깨 힘줄도 그렇게 이제 딱딱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아플 때는 어떠냐면 나쁜 동작을 유발해서 계속 힘줄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거 상하게 하면 그 상한 상태가 아물기 전에 쓰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떡심을 칼질을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칼질을 계속하면 힘줄이 해지겠죠. 옷도 오래 입으면 해지듯이. 그래서 그 힘줄이 이런 단단한 덩어리 하나의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설기설기 벌어져서 이렇게 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된 상태가 인대가 또 끊어져 버리면 그거는 그 방법밖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의 통증을 일으키는 동작을 피하셔야 되고, 제일 나쁜 동작이 손등 위에서 듣는 거, 이게 주전자 따르는 거, 이런 동작은 나쁘세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시고, 그래서 통증 있는 힘줄을 부어 있는 걸 가라앉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고도 이제 치료 방법은 주사 맞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스트레칭을 잘 해놔야죠. 그와 같은 이제 방법이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어깨편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엘보 치료로 PRP나 포도당을 이용한 프롤로 주사를 사용하시는지요? 사용하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예전에 이제 프롤로나 포도당, 요즘은 뭐 DNA 주사, 더 이제 나아가면 줄기세포 주사 같은 것들이 엘보 치료에 다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PRP가 치료가, 우리나라는 모든 치료가 대부분 나라의 규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나 신의료 기술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이나 비보험으로 하는 약제들도 나라에서 허가해준 약제들만 비급보험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PRP는 팔꿈치하고 족저근막염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PRP 같은 건 사용을 해보시면 무척 아프세요. 무척 아프시고, 그러니까 약도 종류에 따라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아프게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좀 덜 아프게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포도당도 염증을 일으켜서 그 부은 부분이 염증 반응으로 아물게 하는 걸 효과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으로 아물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탁구의 왕정님 벤치프레스 운동을 점점 할 때, 어깨가 찌릿찌릿하고 아픕니다. 저중량은 괜찮은데 무게를 조금만 올리면 아파요. 자세가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아프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를 할 때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손바닥을 앞으로 보내느냐, 뒤로 보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는 어깨에 별로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좋지 않은 운동이니까 아프시면 다른 방법으로 근육을 키우시면 더 좋고요. 두 번째로는 뒤에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잡아놓지 않고 뼈가 앞으로 빠진 상태, 견갑골이 이제 등 뒤에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빠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운동은 조금만 해도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그 코어머슬하고 견갑골 주위 근육을 충분히 키운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라테랄 레이저죠. 이와 같이 삼각근 많이 키우신다고. 삼각근이 너무 잘 발달이 돼 있으면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 문제보다도 자기의 근육 밸런스가 일단 잘 맞아 있는지 보셔야 되고, 어깨의 밸런스가 잘 맞으려면 삼각근은 너무 보강하지 마시고 귀의 옆에 선하고요. 귀의 선하고 어깨 이 가운데 선이 일치되는지가 자기 자세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계시는 분이 벤치프레스 하시게 되면 그건 영락없이 어깨가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뒤로 뻗어서 어깨가 뒤로 와서 턱선, 이 귀선하고 어깨선이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그런 분들의 경우에서는 하셔도 크게 다치지는 않으세요. 테니스 엘보가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데 운동 중독이라 그런지 계속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심해지나요? 네. 정 안 되면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 안 돼서 안정 인대까지 손상이 가거나 근육이 저렇게 해지다 상하다가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안쪽 부분이 이제 조직이 정상 조직으로 이렇게 아물어야 되는데 아물지를 못하면 여러분들 코 빡빡하게 풀면 콧물 진같이 나오죠.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 아물지를 못한 조직이 뼈하고 근육 뼈에 붙는 부분에 사이에 생기게 돼요. 이제 그와 같은 게 생긴 분들은 여간에서는 아물지를 않죠. 만성적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야 그 힘줄이 다시 원래 인 부위에 가서 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 그래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충분히 이제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 테니스 경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핸드, 백핸드를 할 때, 이거 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근육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할 때 팔꿈치를 완전히 이렇게 탁 펴셔서 너무 힘들게 하는 동작은 이렇게 펴서 탄성을 줘서 펴는 거 있죠. 그런 거 동작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뒤쪽에 뼈가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그 뼈가 자라나는 거를 이제 팔이 펴면 다 안 펴지거든요. 이게 다 안 펴지니까 안 펴지는 뼈를 이제 그걸 얼마나 안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각도기가 있어요. 보통 이게 둥그런 게 반원을 그려놓은 각도기인데 저희들이 쓰는 거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각도기인데 그걸 여기다가 대죠. 대서 이게 각도가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펴지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적어 놓고 치료를 한 다음에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픈 부분이 뒤쪽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뼈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요 뼈 있어요. 여기 주두라는 요 뼈인데 요 뼈가 눌러봐서 아픈지를 봅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그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이 아니고요. 안쪽하고 바깥쪽이 아니고 뒤쪽 부분에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촉진을 해서 아프면 그거는 이게
이제 그 주두의 뼈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기 영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잘 보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요 부분에 지금 주두에 뼈가 자라난 거고 요 뼈에도 요와 같이 뼈가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팔이 완전히 펴지면 뼈하고 공간 사이가 한 요만큼 딱 좀 떠야 되는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연골이 그 위에 있으니까요. 그 연골이 해져서 없어지고 뼈가 자라나고 그러면 이게 탁 닿죠. 탁 닿으면서 이제 이게 계속 통증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 떨어져서 다 펴져야 되는데 자꾸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MR하고 엑스레이로도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엑스레이는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구조고 MRI는 이제 찍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일 잘 보시는 거는요. 이와 같이 CT를 보는 겁니다. CT의 진단의 민감도가 높고 보통은 CT를 이렇게 잘라서만 보통 있는데 거기에다 부탁을 하면 그 부탁하는 부분에 병원은 이렇게 3차원 재구성을 해줍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이분 얼마 전에 이제 치료를 했던 뭐 세계 랭킹 얼마 되시는 분이에요. 얘기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이 이제 왔을 때 첫 모습입니다. 자, 보면 내측인대가 사게 있어서 여기 뼈가 하나 깨져 있죠. 여기 깨져 있고 이거는 예전에 깨진 모양입니다. 뼈 모양이 동그랗고 이게 아주 그 자갈 이렇게 몽돌 같이 생겼잖아요. 몽돌 같이 생겨서 아 이게 마우스가 나오면 좋은데 왼쪽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뒤쪽에 덩어리가 두 개가 있죠. 저게 이제 뼈 조각 뼈가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확 팔을 펴서 그 뼈가 깨져요. 깨지면 그 깨진 뼈가 떨어지면서 저렇게 관절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배드민턴 뭐 국가대표 친구를 수술을 해줄 때도 그 친구도 뼈가 두 조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앞에 있었고 하나는 뼈가 뒤에 있었어요. 두 개 있었는데 찍어올 때 MR이 그랬는데 이와 같이 저희들이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3차원 재구성으로 찍어서 온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찍는 이제 잘라서만 나온 그런 이제 CT를 딱 찍어 온 거죠. 찔러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는데 그 뼈 모양을 보고 우리는 저 3차원을 봐야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저 뼈를 제거할지를 저희들이 또 수술 계획을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어서 그걸 찍었더니 그새 뼈 한 조각이 뒤에 있던 게 뒤에 옮겨갔어요. 뒤쪽에 위쪽에 있던 게 뒤쪽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오늘 퇴원하나? 오늘 퇴원하네요. 그 친구 그 선수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뼈 조각이 자꾸 움직여 다닙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기어 박스 속에 자갈을 한 2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갈이 들어있는 채로 기어를 계속 변속을 하면서 쓰셔보세요. 그 기어 박스가 얼마나 썼을 수 있을까요? 기어 박스를 잘 쓰게 하려고 오일 체인지도 하고 뭐 오일 교환이죠. 오일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쓰셔야 되는데 그 잘 쓰시는 오일을 그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다 이가 맞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돌을 한두 개 딱 집어넣으면 다 망가지겠죠. 얼마 못 써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관절염이 됩니다. 관절염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저희들이 보존적 치료로 일단 굳으니까 아파서 못 쓰는 관절막이나 근육이 타이트한 거를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늘려주는 연습을 하죠. 물려주는 걸 하고 염증이 심해서 안에 들어가면 막 관절에 물이 많이 부어 있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먹는 약 같은 것이나 아니면 염증을 가라앉아서 그 부어 있는 안에 물 차 있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건 시도를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뼈는 그 문제가 된 거는 뼈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뼈 자체는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그 관절막이 쪼그라들어 있거나 부어 있거나 한 거는 약이나 주사로 해결이 되니까 그와 같은 걸 시도를 해서 그걸로 얼만큼까지 좋아지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깨나 팔꿈치 주사 맞는 건 엉덩이 주사보다 아픈가요? 네.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관절이나 어깨가 많이 굳어 계신 분. 분들한테 관절막을 늘려주는 주사거든요. 염증을 가라앉혀서 주사인데
관절막이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고 많이 굳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양을 똑같이 놓더라도 이게 쫙 잘 늘어나지는 않겠죠. 그러면 자기도 쉽게 얘기하면 꼬집는데 여기 피부가 아주 부드러운 분을 이렇게 늘리면 막 이만큼이 늘어나요. 그런데 피부가 딱딱해요. 근데 그분을 그만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꼬집어야 되겠죠. 높이 올려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되면 더 아프죠. 근데 많이 관절이 심하지 않을 때 맞으면 그렇게 이제 주사 기운에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는 맞으면 일정하게 아프신데 어깨나 팔꿈치에 맞는 주사는요, 자기의 몸 상태에 따라서 아프신 게 달라요. 어떤 경우는 주사를 놓다가 하도 우리가 이제 보통 한 12cm 정도, 12cc 정도, 12ml 정도를 넣는데 10ml 조금 넘게. 이제 맥시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보통 한 35mm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20ml 안 되는 거를 주다가 그 주사기 바늘하고 실린지 사이에 연결부 있잖아요. 세게 주다가 이게 안 되면 이게 주사 바늘이 빠져나와요. 압력을 세게 주는데 안에는 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터져서 저희들이 물벼락을 간혹 가끔가다 맞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시니까 너무 상태가 심한 분이 아니시라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절막 늘리는 치료를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치료를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도 안 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절개를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마다 그거는 수술 방법에 자기 하시는 테크닉마다 다 다른데, 저는 하다가 보니까 운동선수를 많이 해드려야 돼서 주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으로 하면 일단 근육을 띄었다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부터 수술한 날부터죠. 어떻게 보면 아침 오전에 수술하면 그 이제 물 속에서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해놓은 거를 물 부기가 좀 내리면 물이 들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움직여 주는 걸 하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화살표 왼쪽이 이제 자라나기 전에 뾰족하게 저기 자라난 뼈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부러져서 팔이 펄 때마다 뒤쪽에 주두와라고 이 박히는 이 뼈가 들어가는 부분에 부딪히면 저 뼈 끝이 부러져가지고 건덩건덩 움직여요. 이렇게. 건덩건덩 움직이니까 얼마나 아프시겠까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저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뼈가 눌리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원래 뼈 길이로 딱 만들어 드리죠.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없도록 운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 야구 선수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렇게 해드리고 나면 보통 수술한 날부터 움직이는 거 시작하면 2주쯤 되면 수술 전에 통증은 거의 없어졌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 뼈를 깎았기 때문에 깎은 부분에서 피가 계속 그게 이제 덮여서 뼈가 살로 덮여서 아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 유착이 계속 생겨서 이게 뻑뻑하게 아침마다 굳어 있죠. 굳어 있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걸 2주쯤 되면 거의 정상 가까이에 아주 심한 분이 아니면요. 움직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면 한 2주부터는 근력 운동 시킵니다. 아령도 시키고 뭐 아까 얘기하신 벤치프레스 운동 시키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해드리고 6주 후부터는 운동선수는 자기 종목으로 돌아가서 자기 종목에 합당한 운동을 하라 그러죠. 여기 오늘 테니스니까 테니스 같으면 이제 포핸드를 앞에서 볼을 던져주면서 그걸 이제 치는 연습을 하죠. 너무 움직이지 않고 치는 연습하고 포핸드에서 괜찮으면 백핸드 또 운동시켜보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는 이제 팔을 펴서 이렇게 위에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같은 거 하는 거 서비스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전에 발리 먼저 팔 많이 안 피고 하는 거 발리 운동시키고 서비스 스매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수들은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켜서 이제 자기의 종목에 보통 석 달 정도 되면 복귀들을 하죠. 석 달 정도 되면 복귀를 하고 아주 정신력이 강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조금 넘어도 웬만한 경기 너무 심한 시합만 아니면 다들 하실 수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허리가 최고로 아프시다고 바드장님 그러시네. 네, 허리 많이 아프죠. 얼마나 아프시면 아파도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뼈를 제거를 하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저희는 수술 전하고 수술 후에 CT로 봅니다. 왼쪽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뼈 조각이 있던 거는 다 제거를 하고 뼈 조각뿐만 아니고 그 주 안에 뼈가 길게 자라났던 부분도 제거를 해서 뼈가 자기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 드리고 재활 통해서 운동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평소에 운동할 때 아까 알려드린 펴는 동작을 하면 저 또 자라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빨리 자라나는 분 또 체질도 있고 그 운동 종목 자체에 따라서 그 동작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선수를 2번 해드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2번 같은 병을 해드린 분이 없었는데 야구 선수는 종종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종종 있고 예를 들어서 워낙 그거는 매스컴에 나온 운동선수고 수술받은 게 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 삼성의 지금 마흔인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수술을 했죠. 그리고 오승환 선수 난리 나고 뭐 신문 그때 거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그래서 잘 썼어요. 코리안 시리즈 그 당시에 6차전인가 그때 삼성이 할 때인데 그거 할 때 나가서 공도 던지고 먼저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한 6년 때죠. 그 별 이름이 볼을 많이 펴서 아주 묵직하게 볼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그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쯤에 또 다시 생겼어요. 그렇게 생기고 그 생긴 거를 이제 한 1, 2년 해서 계속 아프다가 한국에 2019년도에 들어왔죠. 19년도, 18년인가 19년도에 들어왔을 때 다시 수술을 하고 지금 작년 2022년까지 다시 잘 던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수술을 해주는 방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다시 재발이 될 수 있으시니까 그와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해주시고 어떻게든지 그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말을 너무 이렇게 펴는 걸 피하시라고 그랬죠. 너무 펴는 거를 피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조그마한 조직각이나 조그마한 뼈에서부터 생기지만 점점 커지면 관절 운동 범위가 완전히 구부렸다 폈다 자기 팔이 그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자기 팔 테니스는 한 손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쪽 이렇게 구부려 보시고 이쪽 양쪽을 펴 보세요. 야, 지금 구부렸다 폈다 했는데 한쪽은 다 펴져 한쪽은 덜 펴져 그러시면 그거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 있고 저팔계 다리털님께서 살찐 사람이 무릎 허리 통증이 달친 건 잘 생기던데 그렇죠. 웨이트가 많이 가니까 그 많이 가는 것 때문에 허리 통증이 생기고 배가 나오시면 배 나오신 거를 많이 가기 위해서 몸을 배 나온 걸 저 산모들 보시면 어때요? 몸을 이렇게 뒤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뼈에 가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죠. 그러니까 허리하고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데 팔꿈치는 살찐 것과는 관계가 없겠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팔꿈치는 살찐 것하고는 별로 관계는 없는데요. 살이 찌셨는데 하체를 쓰시는 게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됩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 전동 휠체어가 아니고 일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무거우시니까 무거운 분들 이렇게 밀잖아요. 밀는데 가벼운 분들 미는 거하고 무거운 분들 미는 건 다르겠죠. 그리고 이게 이 목발 짚으시는 분. 그런 분들하고는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직 논문은 본 적은 없었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하중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분들이 어깨, 팔꿈치 같은 부분은 이 하체를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풍을 맞아서 하체 이렇게 마비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 때는 저희들이 해드리기가 이제 조심스럽죠. 특별히 더 조심스럽고 환자분들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일 문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하체를 못 쓰니까 팔로 이렇게 화장실들을 다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체를 못 쓰니까. 아니면 최소한 휠체어까지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을 만드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치료, 수술 같은 걸 해드리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고민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 이제 어떻게 집에 있느냐, 집에 뭐 요강, 예전엔 요강이죠. 요즘은 하실 게 있느냐, 도와주실 분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깨 팔꿈치에 운동을 많이 하게 생겼을 때 그 뒤쪽 부분에 뼈가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그 뼈가 생겨나면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그럴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드릴까요? 맞춤안경TV님께서 저는 어깨가 돌릴 때 소리는 나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도 돌리면 뚝뚝 소리가 나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온몸에서 소리가 나시는 거는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깨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근육이 너무 없는 분들이 소리가 나세요.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없으면 뒤쪽 부분에서 팔을 움직이기보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죠. 그거는 이제 근육을 견갑골 주위 근육이나 코어 머슬 근육을 키우면 그건 대부분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깨 저맥낭이라고 해서 기름주머니가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물풍선 하면 물풍선 조금 담아놓고 밥은 거 이렇게 문지르면 어떠세요? 물풍선 있는 데가 맨질맨질한 거 있잖아요. 소리가 나지 않고 잘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기름주머니가 어깨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한 동작을 많이 하면 그 동작이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게 붙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완충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데 그게 지나가면서 그게 물풍선 이렇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세요? 빠닥빠닥 소리 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시는 거죠. 그런데 아프지 않으시면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반복적인 게 없나? 내가 뒤쪽에 견갑골 주위 근육이 자라난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고 이제 운동 종목마다 저희가 하는 분야가 저는 어깨하고 팔꿈치만 치료를 하니까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다음에는 격투기 쪽을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격투기를 하나, 뭐 주짓수도 요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주짓수를 해드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